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어디서 그런 애를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마트 계산원이 며느리라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나보고 고개 들고 다니라는 거야? 그 애는 아무리 봐도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들일 순 없어. 내 눈에 안 찬다. 내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은 최소한 어디 내놔도 욕 안 먹을 사람이어야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 믿었던 가족이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되는 순간이 있다. 순하고 성실한 남자가 평범한 마트 직원에게 마음을 열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두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 영상은 체면과 선입견이 불러온 오해와 그로 인해 망가진 관계,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회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전남 순천의 고요한 주택가 골목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말에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정적에 가까운 침묵으로 반응했다. 그 침묵이 무섭도록 차가웠다. 마트 계산대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여자를 본 순간 그 표정엔 도무지 감정이 읽히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배경도 성격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르는 그녀. 그런 사람을 가장 소중한 아들이 사랑한다고 했다. 명자 씨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점에서도 아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불순한 꿍꿍이를 품고 접근한 건 아닐까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아니,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 믿었던 가족이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되는 순간이 있다. 순하고 성실한 남자가 평범한 마트 직원에게 마음을 열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두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체면과 선입견이 불러온 오해, 그로 인해 망가진 관계,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회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전남 순천의 고요한 주택가 골목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말에 명자는 평소와 달리 정적에 가까운 침묵으로 반응했다. 그 침묵이 무섭도록 차가웠다. 마트 계산대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여자를 본 순간 그 표정엔 도무지 감정이 읽히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배경도 성격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르는 그녀. 그런 사람을 가장 소중한 아들이 사랑한다고 했다. 명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점에서도 아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불순한 꿍꿍이를 품고 접근한 건 아닐까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아니,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았다. 마트에서 일을 한다는 건 명자에게 이미 낙인 같은 의미였다. 어떻게 그런 애랑 결혼을 생각하냐는 말이 명자의 입 밖으로 터져나왔을 땐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인 말이었다. 그 말이 준호의 얼굴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자식 인생이 걸린 문제라 여겼다. 그날 밤 명자는 밤하늘도 답답해 보였다. 단순한 불만이나 걱정이 아니었다.
이는 체면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였다.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이웃들은 뭐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밤 공기보다 더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잠들지 못한 새벽 명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부탁했다. 그 여자 좀 알아봐 주쇼. 뭐 하는 앤지, 어디 사는 앤지.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진심과 오해, 체면과 진실이 얽힌 복잡한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밤이었다. 순천의 오래된 골목어기, 벽돌 담벼락 너머로 붉은 기와지붕이 줄지어 이어진 곳에 명자의 집이 있었다. 평생을 그 집에서 살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자존심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다. 이웃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가슴을 앓았고 아들이 잘못될까 늘 조마조마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간섭했고 더 완벽한 모습을 원했다. 체면은 명자에게 삶의 방패이자 굴레였다. 준호는 그런 명자의 기대에 맞춰 자란 아들이었다. 순하고 조용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갈등을 피하는 편이었다. 순천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물로 통했다.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 생각을 꺼냈을 정도로 조심스러웠고 명자의 반응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어머니 뜻에 맞춰야 편했기 때문이다. 수빈은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출퇴근을 반복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마트 계산대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같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없었다. 늘 단정한 복장에 말수도 적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눈에 띄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수빈에게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에 드는 국보그룹 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가문에 기대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진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부산 외곽의 대형마트에서 일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했고 자신의 의지도 담긴 선택이었다. 준호와 수빈이 처음 만난 건 단순한 인연이었다. 출장길에 들른 마트에서 우연히 계산대에 서 있던 그녀를 만났고 그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이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자주 들르며 서서히 말을 트기 시작했다. 둘 사이엔 특별한 사건도 화려한 고백도 없었다. 조용하고 느린 감정의 흐름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단단하게 쌓여 어느 날 결혼이라는 말을 꺼낼 만큼 자라 있었다. 그러나 명자는 달랐다. 그녀가 어떻게 자란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특히 자신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일만 하는 수빈의 태도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뭐가 그리 숨길 게 많은 거야. 보통 애가 아니야. 의심은 어느새 확신처럼 변해갔다. 명자의 시선에서 볼 때 며느리감은 단순히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했고 어느 집 딸인지가 분명해야 했다. 가난하더라도 부모가 성실한 사람이어야 했고 평범하더라도 인사성이 밝아야 했다. 무엇보다도 체면을 깎지 않을 사람이어야 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수빈은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다. 준호는 속이 타들어갔다. 명자의 고집과 수빈의 침묵 사이에서 점점 말수가 줄었다. 어느 쪽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둘 사이를 오가며 중재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치를 보는 건 한계가 있었고 명자의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다. 모든 인물은 저마다의 이유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황에 반응하고 있었다. 진심은 있었지만 말로 꺼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각자의 선택은 서서히 큰 오해와 갈등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명자는 어느 날 늦은 저녁 부엌 식탁에 앉아 찬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수빈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들이 결혼까지 염두에 둘 만큼 마음을 준 여자라는데 그 사람의 부모도 집안도 심지어 이름석 자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상하다고 느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준호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불안했다. 며칠 후 마트를 찾아갔다. 계산대 너머로 보이는 수빈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법이 거의 없었고 고객이 말을 걸어도 필요한 말만 조용히 대답할 뿐이었다. 웃음기 없는 얼굴과 단정한 자세는 깔끔했지만 차가워 보였다. 그 모습에 명자는 속이 더 불편해졌다. 멀쩡한 애가 왜 저기서 일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 명자는 결심했다. 직접 알아볼 수 없다면 누군가의 손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의 조카가 서울에서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주저함은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수빈이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 하루 일과가 어떤지 하나부터 10까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수빈의 모습,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바다를 마주한 고급 빌라 단지. 부산 해운대의 가장 값비싼 지역 중 하나였다. 명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역시 뭔가 있는 애였네. 감정이 확 굳어졌다. 평범한 마트 직원이 저런 데서 살 수 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상상은 끝도 없이 부풀어 올랐다. 혹시 돈 많은 사람을 속이려는 사기꾼은 아닐까? 아들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속이 뒤틀렸다. 그날 밤 명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거울 앞에 섰다. 어릴 적부터 준호를 지켜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서 다 막아줬는지 떠올랐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들이 사랑에 눈이 멀어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을 두어 번 넘기다 마침내 수빈의 번호를 눌렀다. 짧은 신호음 끝에 연결음이 들렸다. 숨을 한번 고르고 낮게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림 하나 없었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연락하지 마라. 착한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뒤가 수상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어떤 설명도 대화도 없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조용한 집안에 정적이 흐르고 명자는 핸드폰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이걸로 다 끝났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멈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건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마음이 이상했다. 수빈에게 연락을 했지만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괜한 불안감이 피처럼 퍼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어젯밤 꿈조차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뒤숭숭했다. 출근길에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지만 수빈의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그날 하루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수빈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마트 근처까지 향했다. 익숙한 계산대 앞엔 다른 직원이 서 있었다. 수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상했다. 휴무였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른 직원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딱 잘랐다. 오늘 갑자기 안 나왔어요. 몸이 안 좋은가 봐요. 말끝이 매정했다.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직원들의 반응도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거실엔 명자가 TV 앞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빈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돼.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엄마 혹시 말끝을 흐렸지만 명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런 애랑 엮이지 마라. 내가 정리했다. 그 말은 망치처럼 가슴을 내려쳤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리했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책상 앞에 앉아도 손이 떨려 펜을 잡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수빈의 얼굴만 떠올랐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명자의 말투에서 느껴진 단호함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명자는 자신의 방에서 혼잣말을 되뇌었다. 잘한 거야. 언젠가는 나한테 고맙다고 하게 될 거야. 지금은 몰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죄책감처럼 들렸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다음 날 명자는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섰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었다.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속은 찜찜했지만 겉으론 담담한 척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습관처럼 말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마트 계산원이랑 만난다고 해서 내가 좀 나섰지. 어떻게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 말은 가볍게 했지만 말끝에 묘한 자랑이 섞여 있었다. 내가 막았다는 승리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조용히 명자의 말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요즘 마트에도 좋은 집안 애들 많대요. 다들 일부러 그런 데서 경험 쌓는데.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무언가 놓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수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지만 명자와 마주할 수 없었다.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졌고 그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평소엔 익숙했던 집이 그날따라 낯설고 어두워 보였다. 갈등은 깊어지고 있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벽이 되어 가족 사이를 점점 갈라놓고 있었다. 며칠 뒤 순천시청 민원실 앞. 평소처럼 조용하던 오전 근무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수트 차림의 중년 남성, 옅은 회색 서류 가방을 손에 든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국보그룹 회장 비서입니다. 박명자 여사님 댁을 찾고 싶은데 혹시 관계자분이 계십니까? 그 순간 조용하던 사무실 안의 공기가 멎는 듯했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준호는 자리에 얼어붙었다. 국보그룹이라는 이름은 전국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다. 비서의 말은 분명했고
주저함이 없었다. 회장님의 외손녀를 누군가가 함부로 대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을 때 공기 중엔 경악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준호에게로 쏠렸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이미 충분히 설명되고 있었다. 비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명자의 주소를 적어 건넸다. 저희 회장님께선 직접 방문하실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선을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외손녀를 아끼십니다. 말끝에 힘이 강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점심시간 사무실을 빠져나온 준호는 비에 젖은 것처럼 힘없이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집 문을 열었을 땐 명자는 부엌에서 반찬을 다듬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준호의 얼굴을 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무슨 일이야? 명자의 질문에 대답 대신 탄식이 나왔다. 수빈이 국보그룹 외손녀였어요. 오늘 시청에 비서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수빈한테 뭐 했어요? 그 물음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상실감이 섞여 있었다.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책칼을 떨어뜨렸다. 쨍 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온몸이 굳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분명한 증거였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느낌이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지만 그 눈빛엔 후회의 기색보다 아직도 체면을 의식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왜 마트에서 왜 그런 데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명자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궁금증보다는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 진심을 묻기보다는 왜 자기가 속았는지를 탓하는 투였다. 하지만 그 순간 명자의 다리 힘이 풀렸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숨소리가 가빠졌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식어 있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명은 심신쇠약과 과호흡 증후군. 감정적 충격이 심해 온몸의 시스템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병상에 누운 명자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동자만 이리저리 흔들렸다. 병실 창가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늘고 조용하게 떨어지는 빗소리 사이로 명자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은 자신을 향한 탄식이기도 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명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빈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은 문자였다. 제 마음을 짓밟은 건 어머님이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한 줄이 명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병실의 조명 아래 명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생 쌓아온 체면의 탑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후회가 진심인 것도 수빈의 상처가 깊은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너무 많이 틀어져 있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그는 자신의 존재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에 사로잡혀 병실 밖 긴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병원 복도 끝자락 형광등 아래 서 있던 준호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아니,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다. 차라리 비난이라도 듣고 싶었다. 수빈의 눈앞에서 무너질지언정 진심을 말하고 싶었다. 그게 마지막 일지라도. 그날 밤 준호는 곧장 부산으로 향했다. 익숙한 기차가 아니었다. 처음 타는 심정으로 기차에 올랐다.
손엔 오래된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예전에 수빈이 썼던 메모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글자들이 흐릿해져 있었다. 그 글자들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를 넘기고 있었다. 택시에 올라탄 뒤에도 주소를 말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입술이 말랐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결국 수빈이 사는 해운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불빛 하나, 누군가 창가에 서 있는 듯한 실루엣 하나에 가슴이 미어졌다. 한편 같은 시각 순천의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명자는 이불 위에서 천장을 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발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머릿속엔 단 한 장면만 반복됐다. 수빈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진심이었어요. 그 말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가슴 안을 핥히었다. 자신이 그 진심을 가볍게 내쳤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돈이 아니었는데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눈물이란 걸 참아본 지 너무 오래된 명자였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가슴이 갈라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물이 흘러나왔다. 젊은 날을 외로웠던 시간들을, 아들을 위해 버텼던 고생을 모두 변명 삼아 상대를 몰아붙인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결국 지켜낸 것은 체면뿐이었고 잃어버린 것은 마음이었다. 다시 부산. 빌라 앞에 선 준호는 마침내 배를 눌렀다. 짧은 침묵 끝에 열린 문. 그 안에서 나타난 수빈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다. 지난 며칠이 그녀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걸 얼굴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다. 냉정함이 아닌 단단한 결심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 선 순간 오래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이 수빈은 뒤돌아서며 말했다. 돌아가세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이야기는 없어요. 단호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 떨림은 감정이 아직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엔 여전히 구겨진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고 움직였다. 그러나 수빈은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준호의 마음을 조용히 조각냈다.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서로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리고 그 밤 명자는 병상에서 숨을 몰아쉬며 되뇌었다. 내가 무너뜨렸구나. 내 손으로 다 무너뜨렸구나. 자책과 후회, 고통이 뒤엉킨 한숨이 밤새 병실을 떠돌았다. 누구의 잘못을 따질 틈도 없이 모두가 상처 입은 채 헤어져 있었다.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명자의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 따갑고 불편했다. 하얀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명자는 문득 자신이 지금껏 소중히 여긴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체면, 자존심, 혈통, 책의 모든 것이 사람을 밀어내는 데 쓰였을 뿐 단 한 번도 사람을 끌어안지 못했다. 그 생각에 심장이 조여오는 듯 아팠다. 눈가로 뜨거운 물방울이 흘렀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이었고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파편이었다. 명자는 침대 옆 서랍에서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 속엔 준호와 함께 웃던 사진이 몇 장 있었다. 그 웃음 속에 있었던 순수함이 지금의 자신에겐
더 이상 닿지 않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한편 수빈의 아파트에서도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커튼을 젖히지 않은 어두운 거실 안에서 수빈은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차가 식어버린 머그잔이 들려 있었고 눈은 창밖을 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순천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수없이 떠올린 장면들,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받아들이고 식지 않았던 상처가 고요한 숨결 속에서 맴돌았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서 묻지 않았고, 보여주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속삭임은 너무 늦게서야 진심이었음을 증명했다. 그 진심이 명자에게 닿지 않았던 그 순간, 수빈은 사람으로서가 아닌 출신으로만 평가받았다는 절망에 무너졌다. 그건 단지 모욕이 아니라 마음을 부정당한 상처였다. 다시 명자의 병실. 준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병실 안은 아들의 발자국 소리조차 메아리처럼 울릴 만큼 조용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명자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눈빛 속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내 앞길을 망쳤구나. 그 말은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준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명자는 손을 들어 조용히 그를 막았다.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명자는 마치 고백하듯 나지막이 말을 이어갔다.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 애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도 몰랐고 왜 웃지 않았는지도 생각 안 했어. 나는 내가 지켜온 것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사람을 밀어내는 짓이었더라.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수빈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상처 입은 진심이 숨어 있었다. 수빈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울지도 못한 채 등을 돌렸다. 그게 더 아팠다. 울어줬다면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의 수빈은 아예 감정을 닫아버린 듯 보였다. 순천의 병원, 부산의 빌라.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세 사람은 각각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다. 누구도 크게 소리내 울지 않았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눈물은 흘렸지만 위로받지 못했고 용서를 원했지만 기회는 없었다. 이 고통은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죄였다. 그러나 그 순간 작은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닿는 순간 한때 단단하게 잠긴 마음의 문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아주 작고 조용한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희망은 아직 말로 꺼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사랑이 부서진 자리에서조차 다시 움트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말보다 더 깊고 눈물보다 더 진한 감정이었다. 이른 아침 병실의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창밖엔 비가 갠 뒤에 투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시트 위로 부드럽게 빛이 내려앉았다. 명자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지난 며칠 동안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후회와 자책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였다. 책상 위에 놓인 수빈의 메시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마음을 먼저 짓밟으셨어요. 단 한 줄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수십 년을 견고하게 지탱해온 명자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려 했던 방식이 모두 틀렸음을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었다. 명자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들이 담겨 있는 봉투였다. 그 안엔 젊은 시절 자신의 웃는 얼굴도,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준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도 들어 있었다. 그 사진들을 조심스레 꺼내 한 장 한 장 펼쳐보며 잊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오후 명자는 병원 퇴원을 고집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단단했다. 내가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 말엔 떨림이 없었다.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칼과 손에 꼭 쥔 봉투가 눈에 띄었다. 병실을 나서는 걸음마다 공기조차 무거운 감정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해운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빌라 앞에 택시가 멈춰섰다. 택시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내렸다. 평생 순천을 벗어나 본 적 없던 명자가 처음으로 그곳을 찾은 순간이었다.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 바람은 따뜻했다. 문 앞에서 누른 초인종 소리는 길고 무거웠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지만 결국 문이 열렸다. 수빈의 얼굴이 나타났다. 말없이 명자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마주섰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응축한 듯 그 고요 속에 수많은 말이 흘렀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 이야기예요. 당신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만큼 당신도 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울림은 컸다. 수빈은 봉투를 받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왔지만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싶었던 건 처음이었다.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평생 가슴속에서만 반복했을 말들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자는 처음으로 수빈에게 사람으로서 말을 건넸다. 출신도 직업도 체면도 없이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준호 곁에 있었는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겁이 났어요. 내가 아끼는 걸 빼앗길까봐, 내가 틀렸다는 걸 마주할까봐. 그래서 밀어낸 거예요. 미안합니다. 수빈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다. 감정이 일렁였지만 억지로 삼켰다. 그 말들이 쉽게 용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명자의 진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살짝 금이 가고 있었다. 잠시 뒤 현관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였다. 명자가 집을 나선 걸 알게 된 후 곧장 부산으로 향했던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그는 말없이 멈췄다. 어머니와 수빈이 함께 있는 모습은 꿈처럼 낯설고 동시에 간절히 바라던 장면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고였다. 그날 세 사람은 아주 짧지만 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직 모든 것이 풀린 건 아니었다. 상처는 그대로였고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러나 결심만은 분명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것, 진심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껴안을 용기가 남아있다는 것. 결정적인 변화는 말 한마디보다 진심이 만든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다. 며칠 뒤
순천의 봄비가 살며시 내려앉은 골목길.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었지만 명자의 마음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듯했다. 휠체어 없이 천천히 걷기 시작한 지 며칠. 병원 퇴원 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달랐다. 같은 거리를 걷고 같은 사람들과 마주쳐도 시선이 달랐다. 이제야 보였다. 그동안 놓쳐왔던 사람들의 표정,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작은 신호들. 마트 앞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이웃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잘 지내시죠, 명자 어르신? 그 짧은 인사에 명자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요즘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과거의 명자였다면 결코 꺼내지 않았을 말이었다. 이제는 자존심보다 솔직함이 먼저 나왔다. 더 이상 완벽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걸 고통 끝에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시청에서 휴가를 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일상은 오히려 더 많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책상 앞에 앉아도 결제 서류를 넘겨도 머릿속엔 수빈의 표정만 떠올랐다. 그날 부산에서 그녀가 문을 닫던 뒷모습, 말없이 등을 돌린 순간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 거리감 속에서도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십 통의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편지를 썼다. 손글씨로 하루하루의 감정을 담았다. 수빈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지 못했던 말, 그리고 평생 곁에 있고 싶다는 약속까지. 그 마음은 매번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지만 꺾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해운대 앞 한 작은 우체국으로 향했다. 수빈의 주소를 적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네고 한참 동안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은 담담했다. 억지로 붙잡기보단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비로소 진심을 꺼낼 수 있게 된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수빈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처음엔 읽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으로 문구를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서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엔 익숙한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나는 너의 세계를 몰랐지만 너의 마음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느꼈어. 짧은 문장 하나에 눈물이 맺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려 애썼다는 흔적이 느껴졌다. 그렇게 조금씩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다시 순천. 명자는 동네 마을회관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색한 시선들이 있었지만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너무 겉으로만 봤어요. 결국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 고백에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찾아왔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다. 명자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다. 체면이 아닌 마음을 앞세우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 한 걸음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빈은 여전히 마트에 출근하고 있었다. 예전과 달리 동료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식사도 함께했다. 겉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묘한 결이 생겼다. 사람을 다시 믿어보고 싶다는 감정, 상처를 다시 꿰매고 그 위에 새살을 덧대는 시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그날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은 과거의 맹목적인 집착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존중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해운대 바닷가에서 마주하게 될 그날이 오기를 조용히 믿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고통을 통해 배우고 후회를 통해 성장하고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중이었다. 결과는 아팠지만 그 여파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있었다. 봄이 완연히 무르익은 5월 초 다시 해운대.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길가의 카페 앞 테라스에 놓인 작은 테이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는 수빈의 모습은 한층 편안해져 있었다. 표정에는 긴장도 거리감도 없었다. 사람을 대할 때의 시선이 훨씬 유연해져 있었고 마음을 닫았던 그 시간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카페로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단정하게 정리한 셔츠 차림,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 준호였다. 멀리서 수빈을 발견한 순간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서 긴 세월의 굴곡이 오갔다. 말없이 인사하는 눈빛. 그 작은 교감 속에 모든 오해와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수빈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앉아요. 이번엔 내가 듣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요. 그 말에 준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오래전 같았다. 아무런 거칠애 없는 그저 진심으로 마주 앉았던 그날처럼. 그 자리에서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오해와 슬픔을 짧은 문장들로 조심스럽게 정리해 나갔다. 수빈은 상처를 받았던 순간을 천천히 꺼냈고 준호는 말 대신 그 눈을 바라보며 듣기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하나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나도 그건 알아요. 그 말은 준호에게 그 어떤 용서보다 깊게 와닿았다. 감정이 흔들렸지만 억지로 눌렀다.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을 약속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진심이 닿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속 마지막 문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순천의 마을회관 앞에서 작고 조용한 행사가 열렸다. 동네 주민 몇 명과 함께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했다. 명자가 직접 무대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니, 사람을 보는 방법을 몰랐어요. 겉만 보고 어디서 왔는지만 따졌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 나니까 그제야 알겠더군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를.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주민들.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땅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명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뱉은 고백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삶을 통째로 반성한 증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명자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아들과의 대화에도 감정을 담았고 이웃들의 이름을 더 자주 불렀다. 수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땐 이제 미안함 대신 그리움을 담았고 체면이라는 단어는 그의 입에서 사라졌다. 준호와 수빈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주 만났다. 마트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때로는 부산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손을 잡거나 미래를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나날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가족이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 시작은 화려한 청첩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조용한 이해에서 비롯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음, 그리고 뒤늦은 진심으로도 여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 체면이 아닌 마음, 조건이 아닌 진심을 먼저 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